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시라사와 다쿠지의 기름혁명, 동아 M&B 출판사에서 출간되었습니다. 부제는 당신을 살리는 기름, 해치는 기름입니다. 이 책에서 반복하는 기름이라는 단어는 지방이라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는 평소 기름진 식사를 하면 병에 걸릴 것 같고 살이 찔 것만 같습니다. TV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기름진 음식을 삼가라는 조언을 하기 일쑤입니다. 그 때문에 기름은 건강을 해치는 악의 화신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기름을 섭취하지 않으면 병에 걸립니다. 피부는 거칠어지고 면역 기능도 약화되고 더 쉽게 살이 찌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코코넛 오일의 탁월함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기름 사랑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 소개, 시라사와 다쿠지. 1958년 가나가와현 출생으로 지바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 의학연구과를 수료한 의학박사다. 현재 준텐도 대학교 대학원 의학연구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분자 유전학 및 알츠하이머병의 분자생물학을 전공으로 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100세까지 암에 걸리지 않는 식사법, 침에 걸리지 않는 식사법이 있다. 이제 책을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일 라이프는 아픈 사람에게만 효용이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이 실천하면 더 건강한 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저는 너무 바빠서 하루에 약 15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25시간이라도 모자라죠. 스케줄이 꽉 차서 휴가는커녕 점심시간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도 집중력이 끊어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선생님은 철인이시네요. 저희는 절대로 따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라는 말을 종종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특이 체질이거나 체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그저 코코넛 오일을 활용한 올바른 오일 라이프를 실천하고 있을 뿐입니다. 매우 평범한 생활을 하는 사람도 평소 사용하는 기름이 무엇인지 다시 돌아보고 기름의 힘을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저처럼 일할 수 있습니다. 기름만으로 철인이 될 수 있다니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름, 즉 지방은 우리 몸에 매우 중요한 성분입니다. 인간의 세포에는 항상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뇌의 신경세포도 그렇습니다. 제가 15시간 동안 일하면서 집중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기름으로 뇌세포의 에너지를 공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뇌의 신경세포는 언제나 일하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때 뇌의 신경세포는 활발하게 정보를 주고받는데 여기에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에너지가 부족해지면 정보 교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집중력이 떨어지고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뇌의 에너지는 포도당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포도당은 설탕이나 탄수화물 등의 당분이 체내에서 분해되어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포도당은 뇌의 에너지원 중 하나입니다. 피곤할 때 초콜릿을 먹으면 힘이 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달콤한 초콜릿을 먹고 포도당의 효과를 느껴서입니다. 하지만 포도당보다 코코넛 오일이 뇌의 신경세포를 더 유연하게 움직이게 합니다. 포도당을 일반 기차에 비유한다면 코코넛 오일은 시속 300km대의 고속 열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병 때문에 포도당을 잘 흡수하지 못하는 뇌의 신경세포도 코코넛 오일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름을 섭취하지 않으면 쉽게 살이 찐다. 우리의 체내에는 기름을 많이 섭취하면 지방을 생성하지 않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몸속의 화학공장인 간에서 지방을 만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지방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탄수화물, 즉 당질입니다. 탄수화물에는 당질과 사람의 소화효소로는 분해와 흡수를 할 수 없는 영양소인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섭취하지 않으면 탄수화물을 먹는 양이 늘어나기 쉽습니다. 인간을 이루는 약 60조 개의 세포에는 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는 식사를 통해 얻는데 밥과 같은 탄수화물은 1g에 4kcal의 에너지를 만들어내지만 기름은 1g으로 9kcal의 에너지를 만들어내 효율이 제일 높습니다. 이러한 기름을 섭취하지 않으면 탄수화물로 기름의 에너지를 대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탄수화물은 체내에서 지방이 되어 축적됩니다. 그 이유는 탄수화물이 체내에 많이 들어오면 간이 완전히 가동하여 지방을 만들려 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기름이 체내에 너무 많이 흡수되면 간은 지방을 만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기름을 섭취하지 않았는데 살이 쪘다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게다가 기름을 먹지 않으면 당뇨병에 걸릴 가능성도 커집니다. 미국에서 흥미로운 데이터가 발표됐습니다. 미국은 국민의 비만과 생활습관병을 개선하기 위해 1980년에 국가의 시책으로 저지방식을 식생활 지침으로 장려했습니다. 기름을 삼가고 탄수화물을 늘리는 식생활을 다시 주목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 당뇨병 환자가 오히려 더 늘어나기 시작했고 2011년에는 1980년경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지금 미국의 전문가들은 필사적으로 시책을 바꾸려 하고 있지만 좀처럼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전부터 탄수화물이 많고 기름을 뺀 식사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양사는 기름을 피하고 탄수화물을 적절히 먹으라고 하던데요. 라며 곤혹스러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오랫동안 국가적으로 기름을 피하라고 장려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도 탄수화물은 반드시 섭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일본인의 식사 섭취 기준에 따르면 탄수화물 60%, 단백질 20%, 지방 20%가 일일 섭취 에너지의 목표치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성 비율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저지방식을 권장한 미국에서 당뇨병 환자가 늘어났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인의 탄수화물 섭취 비율은 60에서 70%로 일본보다 조금 많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당뇨병 환자의 수는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늘어났습니다. 후생노동성의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1997년부터 당뇨병이 강하게 의심되는 사람과 당뇨병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추계하고 있는데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뇨라는 질병이 거대한 해일이 되어 우리를 덮치고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는 생활을 계속하여 당뇨병 의심 환자가 늘어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로 한국에서는 2016년 대한당뇨협회가 당뇨병 실태 조사를 한 결과 당뇨병을 앓고 있거나 당뇨병 전 단계인 국내 인구가 약 1,300만 명인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미국에서는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된 결과 당뇨병 환자가 증가했습니다. 이를 걱정한 전문가들이 기름을 많이 섭취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해마다 정해지는 나라의 시책 중에 식생활 지침이 포함되지 않아 불만의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름의 비율을 60에서 70%까지 끌어올려 탄수화물과 기름의 섭취 비율을 역전시키려 하고 있으며 저도 여기에 찬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탄수화물 중심의 식사에서 기름이 많은 식사로 바꾸면 다른 병에 걸리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름의 종류만 잘 고르면 됩니다. 인간의 몸은 기름이 많은 식사에 적응되어 있습니다. 원시시대 사람의 일일 섭취 에너지 비율은 기름 75%, 단백질 20%였던 것에 비해 탄수화물은 겨우 5%였습니다. 농경이 아직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곡류 등의 탄수화물을 먹을 기회가 적어 생선과 고기, 나무 열매 등에서 영양분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질의 비율이 제일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단백질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농경이 발달한 이후에도 인체의 시스템은 크게 바뀌지 않았으니 기름과 탄수화물의 비율을 역전시켜도 얼마든지 적응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름이 좋은 것은 아니다. 기름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름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먹지 않는 편이 좋은 기름도 있습니다. 그런 기름을 알아보기 위해 여기서는 기름의 종류를 소개하겠습니다. 기름은 그 속에 포함된 지방산이라는 성분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입니다. 포화지방산은 일반적으로 동물성 기름이라고도 하며 소고기나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육류와 버터, 돼지기름, 치즈, 팜유 등의 식품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코코넛 오일에 포함된 것이 바로 포화지방산입니다. 그럼 코코넛 오일은 돼지기름과 똑같은 것인가? 라며 놀라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포화지방산은 다시 짧은 사슬 지방산, 중간 사슬 지방산, 긴 사슬 지방산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그리고 코코넛 오일은 중간 사슬 지방산, 돼지기름은 긴 사슬 지방산이기 때문에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참고로 버터는 짧은 사슬 지방산입니다. 여기서는 코코넛 오일에 많이 함유된 기름이 포화지방산의 하나인 중간 사슬 지방산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포화지방산은 식물성 기름이라고도 알려져 있으며 샐러드 기름이나 옥수수 기름, 올리브 오일 등에 함유되어 있고 고등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과 연어 등에도 풍부합니다. 불포화지방산도 성질에 따라 몇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단일 불포화지방산, 다가 불포화지방산, 트랜스지방산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불포화지방산은 오메가9이라고도 하며 올리브 오일에 함유된 올레산 등을 포함합니다. 다가 불포화지방산은 옥수수 기름이나 콩기름 등에 많이 함유된 오메가6를 포함합니다. 물론 아마씨 오일, 들기름 등의 오메가3도 다가 불포화지방산에 들어갑니다. 트랜스지방산은 마가린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메가6와 트랜스지방산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병에 걸립니다. 특히 트랜스지방산은 심장병의 위험을 높이므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메가6와 트랜스지방산은 섭취에 주의하도록 합시다. 즉, 옥수수 기름과 콩기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탄수화물은 뇌에 의존을 일으킨다. 바쁜 아침 시간대에는 토스트나 달걀을 곁들인 밥 등 빨리 배를 채워주는 식사가 편리합니다. 하지만 이 음식들에는 모두 탄수화물이 들어있습니다. 체내에서는 탄수화물로 포도당을 만들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혈액 속의 포도당도 한 번에 늘어납니다. 이때 세포가 일제히 포도당을 흡수해버리면 혈액 속의 포도당이 급격히 줄어들죠. 뇌는 이 상태를 포도당이 부족해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체내에서 포도당이 넘쳐나고 있는데도 정작 뇌는 흥분하여 포도당을 섭취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아까 밥을 먹었는데 금방 배가 고파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소화 흡수가 원활해서가 아니라 뇌가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포도당이 혈액 속에 다시 늘어날 때까지 뇌의 흥분 상태는 계속됩니다. 공복감 때문에 짜증이 난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 기분을 참지 못하고 탄수화물을 먹어 혈액 속의 포도당이 다시 늘어나면 뇌는 만족합니다. 탄수화물은 중독을 일으킵니다. 코코넛 오일을 활용한 오일 라이프 포인트 정리. 아침, 밥과 빵 같은 탄수화물을 먹지 않는다. 코코넛 오일을 한 큰술 넣은 커피를 마신다. 점심, 반찬이나 음료에 코코넛 오일을 한 큰술 넣는다. 현미나 잡곡밥을 가볍게 먹는다. 저녁, 반찬이나 음료에 코코넛 오일을 한 큰술 넣는다. 현미나 잡곡밥을 가볍게 먹는다. 지금까지 시라사와 다쿠지의 기름혁명을 읽어드렸습니다. 인터넷 서점 리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고생하시다 치매로 돌아가신 할머니가 생각납니다. 그때 이 책을 알았다면 할머니께서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사셨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치병으로 여겨지는 치매 환자와 간병인들에게 이 책이 희망이 될 겁니다. 이제 지방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코코넛 오일은 대표적인 포화지방입니다. 포화지방은 가장 큰 오해를 받은 지방 중에 하나입니다. 포화지방은 상온에서 고체로 존재합니다. 포화지방을 먹으면 혈액 속에서 굳을 수 있다는 편견이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특히 코코넛 오일은 중세지방산입니다. 중성지방에 쌓이지 않고 바로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저는 코코넛 오일을 섞은 방탄커피를 매일 한두 잔씩 마십니다. 공복감에도 좋고 컨디션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